밑에 봐. 리바이도 기관총 꺼내서 빠바바바바바바 주변에 있던 자동 기관총들이 그러더니 빠바바. 소디비가 말아주는 결말까지 몰아듣기. 제가 영화를 보고 왔다. 그리고 이 영화를 제가 되게 기대한다고도 저번 라이브 때도 말했고, 애플도 이제 OTT가 있습니다. 애플 TV라는 OTT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백조의 노래라는 영화가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감명 있게 봤던 영화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애플 TV 오리지널에서 또 영화가 개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은 더 골지예요. 더 골지. 이제 골지가 협곡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캐니언으로 개봉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쭉 얘기해 드릴 건데, 이 사진을 보면 도움이 되는 게, 지금 이게 협곡이에요. 협곡이 이렇게 쭉 있죠. 가운데 협곡을 두고 왼쪽 관측소, 오른쪽 관측소가 있고, 가운데 협곡에는 안개가 굉장히 자욱하다. 이게 또 다른 포스터인데 보면은 이상한 괴물손이 있죠. 그래서 이 협곡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요 장면들 한번 기억해 두시면 이따 제가 영화 내용 얘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건너편 관측소에서 이쪽 벽을 타고 올라오는 괴물이 보이겠죠? 이 관측소 보면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가 굉장히 중요한 정서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영화 주인공이 두 사람이죠. 리바이 역할에 마일즈 텔러라는 배우분이 연기하셨습니다. 요 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영화로는 탑건에도 나오셨고, 위플래시 드럼 영화 위플래시의 주인공이시죠. 그다음 이분은 워낙 유명하죠. 아냐 테일러 조이, 퀸스 갬빗, 그리고 이분이 드라사 역할입니다. 드라사. 이 영화는 두 사람이 계속 끌고 가는 영화라, 물론 다른 출연자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냥 거의 이 두 사람이 계속 끌고 가는 영화입니다. 서쪽 관측소에는 마일즈 텔러님이 있고, 동쪽 관측소에는 아냐 테일러 조이님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스틸컷을 보면 이 장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둘이 뭔가의 비밀을 알아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둘이 만나는 장면, 어딘가로 도망가고 있는 우리 드라사, 그리고 어딘가로 들어가는 리바이. 일단 이 영화를 제가 결말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별로였거든요. 이게 진짜 재밌으면은 결말까지 안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본 다음 평을 찾아봤어. 나만 이렇게 느끼나? 근데 평이 엄청 갈려. 이거 진짜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별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랑 같은 평이고, 그래가지고 내용 들어보고 재밌겠다 싶으면은 한번 뭐 보시는 것도 그죠? 좋을 것 같다. 하여튼 이 영화의 시작은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 시작을 해요. 그곳에서 이제 러시아의 정보원이자 저격수인 드라사가 굉장히 유능한 저격수입니다. 그 드라사가 이제 땅굴 속에 숨어서 딱 어딘가에다가 그 저격총을 딱 겨누고 있어. 그리고 저격총의 총구가 향한 곳이 이 벨라루스에서도 아주 악명이 높은 고위층 사람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표적에 들어오자 빵! 그 표적이 머리에 총을 푹 맞고 딱 쓰러져.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그렇게 저격을 하던 그 시각에 미국에서는 리바이라는 남자가 악몽을 딱 꾸면서 일어나요. 이 리바이라는 남자가 왜 악몽을 꾸느냐, 이게 중요한데, 리바이 역시 군인 출신입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병대 저격수야. 굉장히 유능한. 어느 정도냐면 최장거리 저격으로 역사상 5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난 저격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돌아와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PTSD들이나 이제 죄책감들이 계속 이 리바이 자신을 옥죄해 오는 거지. 실제로도 그러잖아요. 그런 나날을 보내던 이제 리바이한테 문자 한 통이 옵니다. 해병대 본부에서 문자가 오게 돼요. 리바이가 문자를 받고 해병대 본부로 갑니다. 해병대 본부로 오랜만에 리바이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리바이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은 어떤 한 되게 포스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이제 바솔로뮤라는 여자인데, 나이는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해병대 대령이 있었는데, 해병대 대령이 그 여자한테 되게 깍듯하게 경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뭔가 엄청나게 힘 있는 여자임을 이제 리바이가 직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리바이한테 물어봐요.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리바이가 대답하죠. 뭐 나이와 외모, 그리고 해병대 대령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꽤나 높은 위치의 정보원이시겠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바솔르묘가 얘기를 이어가요. 보아하니 엘리트 저격수시더라고요. 확인된 사살 건수만 113건, 미확인된 사살 건수 81건. 이 수치가 정확한 거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낮은가요? 아니요, 더 높죠. 약간 클래스가 달라, 리바이는.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이제 감명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바솔류무가 얘기를 이어갑니다. 리바이, 당신은 엄청난 재능이 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왜 물어보지? 라는 눈빛으로 잠깐 생각을 하다가,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책임져야 될 사람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마약이나 음주는 하시나요? 마약은 안 합니다만 술은 종종 마십니다. 그럼 복용하는 약도 없고요. 그 얘기를 듣자 이제 리바이가, 그 혹시 장거리 저격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바솔루무가 그 얘기를 듣고 잠깐 놀래. 왜 물어보지 이걸 나한테? 그러니까 이번엔 리바이가 이어가요. 약은 저격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 안 먹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바솔루무가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거야. 이 남자 사격을 위해 태어난 남자다.
많은 군인들이 사실 전쟁을 갔다 와서 PTSD 때문에 약에 빠져 살거나 술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자는 갔다 와서도 그 어떠한 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내 저격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쳐서니까. 그리고 일단 그 질문들에서 알 수 있는 게 이 남자는 혼자잖아. 책임져야 될 사람도 없고 여자친구는 없어. 아주 그냥 모든 조건이 완벽해. 심지어 세계 5위의 기록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프로니까. 그래서 이제 바솔로뮤가 리바이한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혹시 전쟁 PTSD에 대해서 뭐 심리치료를 받으실 생각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이유는요? 지금 제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바솔로뮤가 딱 팔짱을 끼면서 그 이유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솔로뮤는 리바이한테 커다란 임무를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각 맨 처음에 나왔던 이제 러시아의 저격수 드라사 역시 같은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받은 다음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요. 왜냐면은 이제 그 임무는 1년 동안 파견을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외부와의 연락이 금기시가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아버지랑 헤어져야 되니까. 근데 또 아버지가 암 말기입니다. 온몸에 암이 퍼질 대로 퍼졌어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간 거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1년 동안 나 이제 어디 파견 갔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들은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말을 해요. 딸, 아빠는 아빠의 삶을 스스로 끝낼 거야. 날짜도 정했어. 2월 13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라사가 아빠, 안 돼요. 딸, 아빠의 삶이잖아. 아버지도 이제 힘이 드는 거야. 암도 이제 퍼질 대로 퍼지고 하루하루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이니까 내가 선택할 권리도 있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9월 달이었으니까 2월 14일로 날짜를 정했으니까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아무튼 그렇게 이제 드라사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드라사 역시 임무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군용 헬기에 몸을 싣고 있는 리바이를 비춥니다. 리바이가 파견되는 곳은요, 리바이한테도 비밀이야. 어느 정도로 비밀 유지를 하냐면 리바이를 재워요. 링게를 맞춰서 리바이를 재운 다음 한참을 날아가요. 왜냐면 리바이가 파견되는 곳의 위치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깨어있는 상태라면은 세계 최고 엘리트 부대원이니까 지금 얼만큼 비행했고 내가 가는 곳이 어느 쪽이고 이런 것들을 리바이가 감지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리바이를 재운 다음 헬기에 태워서 한참을 날아갑니다. 심지어 리바이가 이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곳은 혼자 헬기에서 뛰어내려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서 또다시 지도만 보고 한참 걸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 외부에 어떤 전자제품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헬기에서 고공 낙하를 합니다. 리바이가 다음 지도를 펴서 한참을 걸어가요. 그래서 결국 리바이가 도착한 곳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협곡이었죠. 그 협곡의 가운데는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도저히 밑에가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그 높이가 가늠도 되지 않는 거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협곡이다 보니까 그 웅장함에 리바이가 잠깐 말을 잃게 돼.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갑자기 마침내 오셨구만 하면서 누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군인이었어. 그러니까 그곳에서 임무를 하는 거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1년씩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리바이가 왔으니까 그 전에 1년 동안 수행하던 사람은 집에 가는 거고, 이제 리바이가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야. 계속 1년씩 교대로 쓰는 거지. 최정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 수행자가 리바이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기 시작. 그러니까 리바이가 물어봐요. 여기가 도대체 어딘 거죠? 나도 여기 1년 동안 있었는데 어딘지 어느 나라인지 전혀 몰라요. 사람을 만난 것도 1년 동안 당신이 처음이야. 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서쪽 관측소에서 1년 동안 감시 업무를 하면 됩니다. 여기는 뭐 완전히 자급자족이 가능하시고 태양열 반점부터 식수, 텃밭, 야생 동물들까지 여긴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니까 걱정 마셔. 그렇군요. 저기 협곡 건너편에 여기랑 똑같이 생긴 초소가 하나 더 보이는데 저긴 뭐죠? 저기는 동쪽 관측소예요. 저 건너편하고는 연락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요. 돌아서 가려고 해도 각종 지뢰랑 장애물 때문에 어차피 갈 수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는 어차피 그냥 저희는 저희 감시 업무만 하면 되고, 저쪽은 저쪽 감시 업무만 하면 되고, 뭐 아마 저쪽도 오늘 교대 날일 겁니다. 그렇군요 하고 이제 전수행자는 여기서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심플합니다. 매일같이 이 주변을 순찰하고 관측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관측 초소 주변에 있는 각종 기관총과 지뢰들이 잘 작동하는지 매일매일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30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본부에서 무전이 오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잘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커라는 게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클로커요? 그게 뭐죠? 간단해요. 위성 수신기입니다. 하늘에는 많은 위성이 떠 있고 그들은 위치를 감시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클로커들은 그 위성들에게 가짜 신호를 보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위성의 감지를 못하죠. 말 그대로 이곳은 완벽히 은폐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글어스 같은 거 쓰면은 구글어스에서 어디 지역 딱 치면 쭉쭉쭉쭉 확대돼서 그 지역의 위치가 나오잖아요. 위성 시스템을 통해. 근데 그 클로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짜 신호를 보내는 거야, 위성들한테. 그래서 여기에 협곡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모든 지형 지물이 가짜 신호로 다 모든 게 은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로커 관리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전수행자가 얘기해요. 혹시나 만약에 여기서 비상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클로커들이 다 박살이 난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들깨 프로토콜이 실행될 겁니다. 들깨 프로토콜이요? 그게 뭐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뭐 저도 전수행자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들은 얘기가 만약에 들깨 프로토콜이 실행된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갈 것. 그리고 이제 전수행자가 이곳이 설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요약해보면 어떤 거였냐면요. 왜 이 협곡에서 동쪽 관측소, 서쪽 관측소가 협곡을 감시하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냉전 시대에 들어가면서 미국하고 소련이 숨겨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숨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협곡이었던 거야. 그렇게 미국과 소련이 비밀을 유지하는 연합체를 만듭니다. 이 협곡을 숨기자라는 거에 동의를 해요, 서로. 그리고 그때부터 매년 미국의 대표가 서쪽 관측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소련의 대표가 동쪽 관측소에서 경계 근무를 쓰면서 이곳의 비밀을 유지하자 협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표로 뽑힌 게 리바이였던 거고. 아무튼 그 말을 들은 이제 리바이가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그럼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이 외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그 말을 들은 전수행자가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외부의 사람들이 이곳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저 협곡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럼 저 협곡 안에 뭐가? 라고 말을 이어가던 찰나 그 전수행자가 갑자기 수류탄 같은 소형 폭탄을 까더니 슝 하고 협곡 밑으로 던져요. 그러면서 협곡 밑에서 뿡 터지는데 갑자기 협곡 밑에서 진짜 괴상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막 괴물의 비명소리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리바이가 아니 저게 뭐죠? 정확히 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뭐 듣기로는 아주 옛날에 세계 대대의 군대가 안에 생명체들을 몰살하러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저곳은 지옥의 문이고 아마 우리는 그곳을 지키는 문지기? 이 정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튼 그렇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이제 전수행자가 떠나요. 악수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1년이란 시간이 리바이한테 스타트가 빵 돼요. 혼자로. 근데 뭐 그곳에서의 임무는 딱히 어려울 건 없었어요. 실제로 제일 어려운 건 그거였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의 외로움뿐. 다 아날로그 클래식이고 전자제품이라고 해봤자 뭐 외부하고 소통이 되는 것들은 없고. 근데 그건 반대편에 있던 드라사도 마찬가지였죠. 드라사도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했잖아요. 저 동쪽 관측소에 이번에 교대 임무를 받게 된 게 드라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대가 9월이었잖아. 9월, 10월, 그리고 11월이 됩니다. 슬슬 이제 지루하고 따분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드라사가 관측소 테라스에 앉아서 케이크에 초를 켜고 있었어요. 혼자. 생일이었던 거야 그날이 드라사에. 그리고 이제 혼자 초를 불면서 술을 한잔 하다가 생각에 잠겨요. 드라사가. 생각에 잠긴 드라사가 갑자기 건너편 관측소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그 테라스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그쪽을 보는데 서쪽 관측소에 있던 남자도 테라스에 나와 있던 거지. 그걸 본 드라사가 갑자기 자기 관측소 안으로 들어가서 종이랑 권총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다 빵! 총을 쏴요. 리바이는 놀랬을 거 아니야. 저 건너편에서 총소리가 빵! 나니까 리바이가 놀라가지고 망원경으로 동쪽 관측소를 바라보는데 서쪽 관측소에 있던 드라사가 스케치북에 뭘 쓰고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망원경으로 잘 보니까 거기에 뭐라 써져 있었냐면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드라사가 자기가 갖고 있던 종이 스케치북에다가 그걸 씁니다. 이제 그걸 망원경으로 본 리바이가 생각에 잠겨. 그러다가 리바이도 자기 관측소에 들어가서 종이랑 펜을 들고 와서 종이에다 뭔가를 적고 딱 보여줘. 이제 드라사도 망원경으로 보는데 뭐라고 썼냐면 접촉은 금지입니다. 이렇게 되게 냉정하게 딱 이렇게 써. 드라사는 뻘쭘하지. 드라사가 이제 자기 스케치북에 다시 뭔가를 적어요. 그리고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이제 리바이가 바라보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제 이름은 드라사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 생일이죠.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건데요. 이렇게 딱 적은 거야. 그걸 본 이제 리바이가 오랜만에 이곳에서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묘한 감정을 느껴요. 묘한 감정이란 뭐냐면 안 그래도 계속 혼자였고 외로운데 건너편에 누군가 있다는 건 알지만 한 번도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었던 시간들이 보내다가 잠깐의 소통을 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리바이가 관측소에 들어가서 술을 꺼내와요. 술을 꺼내와서 테라스에 딱 놓고 종이에 이렇게 적습니다. 제 이름은 리바이입니다. 당신 생일이니까 건배하죠? 그렇게 이제 둘이서 망원경으로 서로를 보면서 할 말을 적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건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드라사가 약간 신나서 미쳐 날뛰기 시작해. 신났나 봐. 오랜만에 사람도 만나고 내 생일을 누군가 축하해주고 이런 외딴 곳에서. 갑자기 자기 관측소에 LP판이 있었는데 LP판에다가 노래를 트는데 엄청 큰 소리로 틀어. 그리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해. 그리고 막 춤추다가 스케치북에 이렇게 적어.
춤 좀 보여줘요 리바이. 리바이도 종이에 적어. 저 춤 진짜 못 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드라사가 그럼 뭐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리바이가 저 총을 잘 쏩니다. 이렇게 종이에 적어. 근데 총을 잘 쏩니다라는 메모를 본 드라사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듯이 갑자기 자기 관측소 테라스 난간에 술병을 올려놓고 이렇게 적어요. 얼마나 잘 쏘죠? 손으로 술병을 딱 가렸죠. 이거 한번 쏴보라고. 한번 쏴서 맞춰보라는 거지 이 술병을. 근데 이제 슬슬 리바이가 뇌절이잖아. 아 이거 연락하지 말랬는데 저기랑. 아유 그만해야겠다 하면서 대충 마무리하고 다시 관측소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 갑자기 빵 하더니 리바이가 테라스 위에 올려놨던 자기 술잔 있거든요. 리바이 술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리바이 술잔을 드라사가 먼저 맞춰. 찡 하면서 딱 맞춘 다음 드라사가 나 이 정도로 잘 쏴? 이러는 거야. 드라사가 이제 싱거운 하면서 들어가려는 그 순간 리바이도 드라사의 그 술병을 총으로 맞춰버려. 그리고 리바이가 딱 맞춘 다음 뿌듯하니까 드라사의 이제 리액션을 보려고 망원경으로 이제 동쪽 관측소를 바라봅니다. 드라사 쪽 관측소를 바라보는데 드라사 표정이 이상해. 리바이가 왜 표정이 저러지? 하면서 망원경으로 계속 바라보는데 드라사가 갑자기 노래를 급하게 끄더니 놀란 표정으로 손으로 수신호를 합니다. 밑에 봐. 그리고 수신호에 갑자기 놀란 리바이가 황급히 총인을 들고 절벽 밑을 조준하는데 뭔가 꿈틀거리는 거야. 절벽에서. 자세히 보니까 진짜 괴상한 형태의 사람이 절벽을 기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리바이가 조준을 한 다음 방아쇠를 빵 당깁니다. 그리고 지뢰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총을 쏘고 그 총에 맞은 좀비가 넘어지면서 지뢰를 건들면서 지뢰가 빵 터집니다. 절벽에 있다. 그리고 그 폭발의 빛으로 절벽 밑이 보이는데 정말 수많은 좀비 떼가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걸 본 리바이가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해요. 따다다다다다다당. 그러니까 반대편 관측소에서도 드라사도 놀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관총을 꺼냅니다. 기관총을 꺼내서 리바이 쪽 절벽에 있는 그 좀비들을 미친 듯이 쏴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방. 그러니까 양쪽 관측소에는 기관총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 총구는 반대쪽 관측소를 향해 있습니다. 반대쪽 관측소에서 올라오고 있는 걸 도와줘라. 서로 도와주라는 역할에서 반대쪽 관측소를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청난 총격전이 시작돼요. 그렇게 얼마간의 총격전이 끝나고 더 이상 좀비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한시름 놓게 돼요. 근데 이상하죠. 왜 리바이 쪽에만 좀비가 올라왔을까? 그때 갑자기 꽝! 드라사 쪽 테라스에 좀비의 손이 올라오게 돼. 그러니까 리바이 쪽 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야. 사실 드라사 쪽도 올라오고 있었는데 리바이 쪽 먼저 보고 놓쳤던 거지. 그래서 2차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반대편에서 총소리가 들리니까 이번에는 리바이가 딱 반대쪽을 망원경으로 보니까 좀비들이 이미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리바이도 기관총 꺼내서 빠바바바바바바바방 쏴요. 이제 생각보다 좀비들이 너무 높게 올라오니까 다행히도 협곡의 공격 시스템은 굉장히 첨단 장비예요. 주변에 있던 자동 기관총들이 갑자기 절벽에서 다 나와. 그러더니 해가지고 거기 좀비들이 막 올라와다 다 죽고 지뢰 터지고 아무튼 그 전투 씬이 굉장히 멋있게 연출됩니다. 아침까지 싸워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그때까지 이제 서로 한숨도 못 자고 좀비랑 싸우다가 이제 아침이 되니까 좀비가 안 나와. 그래서 서로 이제 테라스에서 지칠 대로 지쳤어. 근데 갑자기 드라사가 스케치북에 뭔가를 적어요. 그러니까 리바이가 저 사람 뭘 또 적지? 하고 망원경으로 보는데 딱 드라사가 스케치북을 들어 올리는데 생애 최고의 생일 딱 이렇게 적는 거야. 그 글을 본 리바이가 이제 지친 상태에서도 웃음을 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한숨 자고 지뢰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싸우느라. 터진 지뢰랑 깨진 방벽들을 이제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덮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리바이가 먼저 자신의 절벽에 줄을 타고 내려가서 보수를 해요. 뭐 지뢰에 터진 거는 새 걸로 갈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위협에 반대편에서 드라사가 저격총으로 리바이를 엄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도와줄 수밖에 없어. 리바이가 내려가서 지뢰를 보수할 때는 드라사가 저격총으로 엄호를 해주고 멀리서 혹시나 또 좀비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바이가 지뢰를 갈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협곡 밑에서 최첨단 드론같이 생긴 어떤 비행 물체가 하늘로 휘 하고 날아가요. 그래서 리바이가 놀랬어. 뭐야 저거 저 드론 뭐예요 이거. 그리고 그 모습을 드라사도 저격총으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리바이가 놀래가지고 이제 드라사 쪽을 보면서 드라사한테 이래 저거 뭐요 하면서 오잉? 이러는데 되게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그걸 본 드라사가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정말 정확히 그런 표정을 지어요. 아씨 뭐야 귀여워. 그 표정 연기가 진짜 일품입니다. 너무 정확한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 순간에 귀여움을 느낀 거지. 그 사람은.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밤새 전투를 벌인 그날 이후부터 이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서로 스케치북으로 대화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이제 매일같이 망원경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종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해.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냐면 드라사가 외로워해. 드라사가 테라스에도 안 나와. 드라사 지금 약간 외로워가지고 혼자 꽁에 있어. 아 외로워 크리스마스인데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저 리바이 씨 뭐하나 하고 망원경으로 보니까 테라스에 뭐라 써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드라사 써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조명으로 트리를 꾸며놓은 거야. 얼기설기 꾸며놨어 조명으로.
리바이가. 그거 보면서 되게 막 기뻐하고, 그리고 막 서로를 닮은 눈사람 만들어주기 챌린지 막 이런 것도 해. 엄청 못생기게 만들어놓고 드라사라고 이름 써놓고, 그걸 본 드라사가 리바이 눈사람도 만들어주고, 하여튼 음악도 같이 듣고 술도 마시고 서로 망원경으로 보면서. 그리고 재미난 게 체스를 합니다. 이게 아마 퀸스 갬빗 여주인공으로 너무 빵 뜨시고 유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들어간 것 같아. 아무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월이 됩니다. 2월이 되니까 드라사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야. 리바이는 이제 걱정될 거 아니야. 드라사 왜 잘 안 보이지? 무슨 일이 있나 싶었던 그때 2월 달에 어느 날 밤 드라사가 테라스에 나와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바이가 종이에 적어서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사가 그 망원경으로 그 종이를 보더니 자기도 적는데 그날이 2월 14일이었거든. 아까 기억하세요? 초반에 말했던 그 자신의 아버지가 스스로 끝을 낸다고 했던 그날이 2월 14일이었잖아. 근데 이제 2월 14일이어서 그날이 다가오니까 드라사가 계속 우울해 있던 거지. 우울해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니까 테라스에서 울고 있었어. 드라사가 자신의 스케치북에 뭐라고 적는데 딱 리바이한테 보여줍니다. 오늘 너무 힘든 날이네요. 어떻게든 당신이 여기 같이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날 새벽에 리바이가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그 글귀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야. 어떻게든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글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야. 잠이 안 와. 결국 무언가 결심한 듯 침대에서 박차고 무기고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기들을 개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밤새서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드라사가 일어나서 테라스에 나와서 건너편을 보는데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 리바이가 군사용 와이어 밧줄을 하나씩 일일이 마당에 풀어놓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싶었던 그때 그 밧줄을 미사일에 연결을 합니다. 리바이가. 그리고 자신 쪽을 향해 딱 조준하는 걸 봐요. 그리고 드라사가 설마 싶던 그때 빵 쏩니다. 리바이가 건너편에 그 밧줄 달린 미사일을 발사해. 그 미사일이 협곡을 가로질러 가거든요. 그걸 본 드라사가 씩 웃으면서 재빠르게 관측소를 뛰어나가서 신나게 뛰어가서 자신의 마당에 떨어진 미사일을 바로 나무에 꽁꽁 묶습니다. 그렇게 이제 협곡을 가로질러서 둘 사이에 밧줄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드라사가 그 밧줄을 묶은 다음 얼른 다시 테라스로 가서 망원경을 보는데 리바이 쪽을, 리바이가 종이에 뭔가 적고 딱 들어요. 오늘 저녁 식사 어때요? 그걸 본 드라사 심장 폭발. 드라사의 그때 표정이 너무 리얼해. 그리고 이제 막 서로 꽃단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바이도 여태까지 못했던 면도도 하고. 리바이가 은근히 사랑꾼이야. 그 텃밭에서 자라나는 꽃들을 꺾어서 꽃다발까지 만들어. 꽃다발까지 만들어서 딱 가슴팍에 딱 꽂고 연결한 밧줄에 몸 고정한 다음 와이어 타고 슉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바이가 반대편 관직소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딱 대면합니다. 리바이가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드라사가 네 안녕하세요. 근데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제가 오시는 것 같아서 토끼 파이 만들었는데 토끼 파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리바이가 좋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바이가 드라사를 빤히 쳐다봐요. 드라사 막 부끄럽잖아. 그래서 왜 이렇게 뭘 빤히 쳐다보세요? 드라사의 그 사랑에 빠진 표정 연기. 그렇게 이제 둘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테라스에 같이 앉아서 이번에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리바이가 은근히 직진이야. 직진남이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리바이가 이런 말을 해요. 드라사한테. 예전에 관측소 테라스에 앉아서 이쪽 바라볼 때 되게 뷰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바로 앞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뷰가 더 좋은데요. 리바이가 드라사한테 그냥 저돌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걸 들은 드라사 부끄부끄. 리바이가 이어갑니다. 제가 테라스에 앉아서 여기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드라사 한술 더 떠. 글쎄요. 어떻게 하면 저랑 자볼까 이런 생각하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리바이 놀라서 드라사가 농담 약간 이래. 그러면서 이제 둘이 행복한 저녁 식사와 함께 밤이 깊어집니다. 밤이 깊어지고 술도 한잔하고 그동안의 서러움을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뭐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찾아왔어요. 리바이가 외박을 한 거죠. 관측소 벗어나서.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이제 서쪽 관측소로 밧줄에 와이어를 다시 매요. 그리고 이제 키스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죠. 근데 뭐 어차피 다시 또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리고 슝 출발합니다. 근데 그때 꽝! 새벽에 좀비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좀비가 지뢰를 건드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지뢰의 파편이 밧줄을 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리바이는 그대로 협곡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모습에 놀란 드라사가 소리 지르더니 바로 자기 관측소 뛰어들어가서 무기랑 낙하산 챙기고 아무 고민도 없이 바로 테라스에서 뛰어내리면서 낙하산 빵 피고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영화가 아주 잘못되기 시작해요. 딱 이 기점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리바이도 그 떨어지는 와중에 낙하산을 폈고, 근데 이제 정신을 잃어요. 쇼크로 나무에 걸려서. 그리고 이제 드라사도 낙하산 타고 내려가죠. 밑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거기에 이제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좀비가 아니었어요. 좀비의 형태를 했는데 사람인데 사람이 막 나무랑 곤충이랑 섞여 있어요. 팔다리 다 있는데 팔다리들이 막 나무로 얼기설기, 곤충들로 얼기설기 그렇게 섞여 있고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 말 역시 괴사간 상태로 변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리바이랑 드라사가 다시 만나서 고군분투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곡 밑에 있는 어떤 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곳의 비밀을 알게 돼. 이 협곡의 비밀. 그 협곡의 비밀이 뭐였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만들 때 여기는 생화학 무기를 만들던 곳이었어요. 몰래. 생화학 무기를 만들던 곳이었는데 그 생화학 무기가 그들의 실수로 그곳에서 터져버리고 만 거죠.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이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 연구진들의 실수로 거기서 터집니다. 그리고 그 생화학 무기에 노출된 사람들은 주변의 유기체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부작용이. 주변에 옆에 나무가 있으면 막 나무랑 막 한 몸이 되고 거기 막 벌레들도 있을 거 아니야. 벌레들이랑 막 한 몸이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괴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세 개의 군대 대대가 들어갔었다 그랬잖아요. 그들 역시 이 협곡 밑에서 결국 괴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바이랑 드라사가 거기 괴물들이랑 싸우는데 옛날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럼 이곳을 왜 비밀로 유지하고 있느냐? 그 괴물로 변해버린 개체들이요 굉장히 강한 힘을 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괴물들을 연구해서 슈퍼솔저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민간 군사업체에서. 이게 소련과 미국의 정부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어떤 민간 군사업체에서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거고, 다른 나라나 미국이나 소련 당국 정부에 걸리면 안 되니까 민간 군사업체니까. 그래서 위성까지 속이면서 이곳을 철저히 비밀로 붙였던 거다. 그러니까 애초에 드라사랑 리바이가 파견된 것도 민간 군사 업체에서 걔네들을 쓴 거야. 얘네들 어차피 쓰고 버려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리바이가 이 관측소를 왔을 때 전수행자 있죠. 전수행자가 이제 이건 영화 중간에 나오는데 제가 생략했던 건데, 전수행자가 리바이한테 인수인계를 끝나고 약속된 장소로 가서 조명탄을 켭니다. 그러면서 헬기가 와요. 전수행자 데리러. 헬기가 와서 딱 걔를 태워요. 태운 다음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빵! 전수행자도 헬기로 타고 가는 중에 푸슉! 맞고 죽었다. 어차피 여기에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얘네들은 때문에 무조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 민간 군사업체에서. 그래서 책임질 가족이 있냐, 여자친구 있냐 그런 거 물어봤던 이유도 그거다. 얘가 사라진다고 한들 아무도 연락할 수 없게. 아무튼 그 비밀을 알아낸 드라사와 리바이가 이곳을 무너뜨려버리자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일단 나와야 되잖아. 뭐 나오는 방법을 거기서 알아서 강구하는데 거기서 그 괴물들이랑 싸워서 다 이겨요. 거기서부터 조금 너무 쉽게 이겨. 아니 세계 대대가 들어가서 손을 쓸 수가 없이 다 죽어버린 슈퍼솔저들이잖아 거기 애들이. 근데 맨몸 싸움하고 총으로 다 이겨버립니다. 다 이겨서 겨우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들깨 프로토콜 있죠. 그 들깨 프로토콜이 그 클로커, 위성한테 여기 가짜 신해를 보내는 클로커들이 다 폭발이 됐을 때 들깨 프로토콜이 발동되는데, 클로커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부시면서 들깨 프로토콜을 강제로 발동시켜버리고, 그 들깨 프로토콜이 발동되면 핵폭탄이 터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폭탄이 빵 터지게 된다. 그래서 드라사는 살아남았지만 리바이는 핵폭탄의 폭발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사는 계속해서 리바이를 그리워하면서 살아요. 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우리 여기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도망쳐서 나가면 파리에 가서 같이 살자. 프랑스 파리에서. 거기 내가 완벽하게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곳 안다. 그래서 약속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드라사 혼자 프랑스 파리로 갔죠. 그래서 이제 식당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 여기다 음식 나왔습니다 하고 서빙해주고 돌아가려던 찰나 저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한 남자, 그러면서 조용히 스케치북을 든다. 여기 토끼파이 있나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난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반까지는 영화가 괜찮아요. 물론 초반에도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없애주는 게 그 신선한 소재와 애플 TV 특유의 예쁜 영상미. 애플 TV가 영상미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둘이 서서히 마음이 생기는 그 과정, 그 간질간질함, 또 그걸 연기하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체급 피지컬로 끌고 가는 느낌. 이거 개연성 좀 그런데 라고 해도 피지컬로 끌고 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서히 마음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몰입해서 보게 됩니다. 몰입해서 보다가 협곡 들어가잖아요. 협곡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영화가 엄청나게 유치해집니다. 진짜 신선한 소재였던 영화에서 클리셰 범벅, 주인공은 안 죽어, 주인공 짱쌤, 우리의 사랑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으셈, 이게 시작돼.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요. 진짜 뻔한 영화, 다음 내용이 예상되는. 이젠 영상미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영상미도 훅 떨어져요. 근데 이게 평이 갈리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엄청 재밌게 봤다고 평 많이 남기시고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안 좋게 본 사람, 좋게 본 사람도 같이 공감하는 건 그거. 초반부터 중반, 특히 막 그 전투씬이나 그리고 신선한 소재, 둘이 간질간질 그런 것들은 다 재밌게 봤다고 하는 평이 많아. 너무 막 그런 개연성 안 따지고 고증 안 따지고 킬링타임 재밌게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재밌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번 뭐 애플 TV 7일 동안 무료니까 애플 TV 한 번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드라마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일단 백조의 노래 영화 굉장히 좋죠. 세브란스 단절, 이걸 추천드립니다.
이 7일 무료 사용 기간 동안 드라마 재밌는 거 많으니까. 지하창고 사일로의 비밀도 재밌고. 그렇다. 끝.